우리가 이제 CO2의 균형을 해결할 때 참고로 이제 CO2 센서에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CO2 센서가 정밀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보통 350이나 400이나 거의 같다고 보셔야 되고 200이나 뭐 300이나 별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막 CO2 갖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100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300, 400, 500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0이나 500이나. 그래서 보통 대형 농장들에서 옛날에는 뭐 700ppm까지 올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일반적으로 500 정도에서 잡아요. 거의 다 500 잡고 500 잡으면은 내부가 한 400 뭐에서 5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교정은 CO2 센서 같은 교정은 여기도 못하대 직접. 그 전문가 불러다가 왜냐면 CO2라는 거는 모든 건 스탠다드 잡는다는 거 이해하시죠? 얘가 1000ppm짜리가 있으면 1000ppm 0, 1000, 2000 찍고 거기서 스탠다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CO2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달고 싶은 건 다는데 약간 저가용실, 단독온실 이런 데서 굳이 달 필요 없다 제 생각에. 굳이 어차피 제어가 안 될 거거든요. 분명히 제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것만. 그래서 CO2 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축고가 한 최소 5m는 되고 그다음에 채소 작물도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이 좀 비싼 작물이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상추 키우면서 CO2 쓰고 이러면은 저희가 이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다시는 게 낫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설명드릴 게 CO2라는 거는 광합성의 요소 중 하나잖아요. 물과 CO2와 그다음에 에너지가 이제 태양 에너지가 있어서 이걸로 이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제 다니는 ppm을 하고 우리가 이제 CO2를 흡수하는 거 식물이 흡수하고 들어오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인공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인공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하나가 자연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 있는데 인공에서 들어오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만드는 과정이 이제 주정 업체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알코올 만드는 업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아니면은 이런 액체 이런 공기 중의 CO2를 액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CO2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정 공장에서 나오는 거 쓰시면 큰일 나요.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금 현재 개념으로 스마트팜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온실들이 90년대 80년대 후반에 이제 지어지기 시작해서 92, 3년대는 이게 안 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CO2 시비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공급이 시작돼요. 그래요. 근데 초반에 사고가 좀 났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정에는 뭐가 나오죠? 그 안에 알코올을 만들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정 공장에서. 근데 알코올이 뭐예요? 에틸렌이죠. 에틸 알코올이죠. 에틸 알코올이 나온다는 얘기는 에틸렌도 일부 들어있다는 얘기죠.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죠. 고등학교 때 에틸렌, 에탄올 배웠죠. 에틸 알코올에 대해 배웠죠. 에틸렌은 식물한테 무슨 영향을 주나요? 우리가 착색을 유도하거나 수확을 조기에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에틸렌 가스를 뿌리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뿌리는 게 뭐가 있어요? 농약 중에 하나가 있는데 농약으로 분리는 안 돼요. 뿌려도 상관없는데 에세톤이라고 뿌리죠. 에세톤이 에틸렌 가스 발생제거든요. 이거는 인체 무해예요. 일단은 무해한데 일단 뿌리고 나면은 이제 숫기가 빨라지거든요. 숫기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노화가 빨리 온다는 얘기인데 그 이파리가 하얘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정에서 사용하는 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하시고 화학 공장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수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죠. 그 CO2를 액화제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연소 CO2가 있거든요. 연소 CO2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메탄이나 그러니까 도시가스나 에틸렌가스를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나 아니면은 뭐가 있어요? 부탄가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거 무슨 가스라고 도시가스는 파이프로 오는 거고 LPG를 떼서 나오는 탄화가스 그 연소가스를 사용하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걸 연소가스를 이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보일러를 낮에 떼요, 밤에 떼요?
밤에 떼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출결 탱크가 한 300톤짜리가 있어야 되지. 이렉타라 300톤짜리 이렇게. 그럼 우리가 뭐예요? 낮에 열심히 떼면서 뭐래요? CO2는 온실 안으로 집어넣고 팍 떼죠. 떼갖고 하는데, 그러면은 계속 연장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와서 내가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CO2를 온실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까딱 잘못하면 뭐가 나오죠? 에탄 그 도시가스를 탈 때, 메탄이 탈 때 뭐가 나올 수가 있죠? 메탄만 있으면은 CO가 나올 수도 있고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그 안에 질소산화물이 있으면은 아질산가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질산가스는 작게 해서 뭐라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우레안 탱크라고 있어요. 우리가 우레안 탱크가 뭐가 있죠? 요소호수 탱크가 있었고, 요소호수를 거쳐서 그 가스를 우리가 온실 안으로 공급을 해요. 연소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면은 난방은 하고 탄산가스는 공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많이 하고 있다. 왜 네덜란드는 왜 연소가스 사용하냐면은 거기가 네덜란드가 산유국인 거 아실까요? 지금 양이 떨어졌지만 네덜란드가 산유국이에요. 북해에서 산업계 나오고요. 특히 천연가스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네덜란드의 기본 난방은 천연가스 난방이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천연가스 난방이고. 그러다 보니 연소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또 유럽의 네덜란드에서 최근에 그 전쟁 터지고 나서 그 네덜란드에서 저걸 안 해요. 보강을 안 해요. 보강을 멈췄어요. 보강을 멈췄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보강을 하려면은 일단 탄산가스 이상 뭐죠? 가스값이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스값이 비싸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걔들은 CHP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지역 난방하면은 전기도 만들고 하나는 일부는 열을 만들어서 난방을 하잖아요. 지역 난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CHP인데 그 CHP를 이용해서 걔들은 전기를 낮에 만들어서 팔고 타산가스는 온실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전기값이 오르니까 내가 농장주예요. 전기를 파는 게 이익이에요? 아니면은 보관원에서 토마토 파프리카를 따는 게 이익이에요? 전기를 파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강등이 다 까졌어요. 그러다가 보강이 전기를 엄청 먹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당 600kW, 1000kW 집어넣는다고 2렉터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기가요. 아무튼 여덟을 빠졌는데, 아무튼 CO2를 공급하는 방법이 우리가 화학물질, 그러니까 화학공장에 나오는 액화탄, 이산화탄소도 있고, 주전공장에 나오는 그런 가스도 있고, 근데 그건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요새 최근에 또 나온 게 있어요. 등유 탄산가스 발생이 아세요? 요새 한 20년 전에 유행하다가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뭐냐면은 한마디로 보일러인데 연통이 없어. 온실 안에서 등유를 돌려요. 등유를 태워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서? CO2 나오죠? 그 CO2 나오면 탄산가스 농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등유를 내가 오전에 태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여기서? 엄청난 큰 단점이 하나 발생을 해요. 그대로. 가스가 식물한테 무해하다 하는 가정 안에서, 유해하면 안 되겠죠. 일부 유해할 때도 있어요. 유해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온도 편차가 이걸 뗐더니 뗀 곳은 온도계가 주변 28도 막 올라가 있는데 저 끄트머리 몇 도예요? 14, 5도. 네, 14, 5도. 그러면 온도 편차가 한 15도 발생하니까 앞에 결로가 확 쪄들어요. 온도 편차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실 때 CO2가, 저는 그게 좋은 온실, 아주 이제 막 층고 6m에 유리 온실에 그 다음에 막 커튼도 좋은 걸 쓰고 여러 가지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쓸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이게 작은 온실들에서 가능할까? 왜냐면은 아까 갖고 오신 그 온실 보면은 그 온실에서는 저해 요인이 아마도 아침 오전 저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간의 습도가 너무 높아서, 또 하나 더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야간 저온이, 얘가 야간에 내가 딸기를 키우고 있는데 8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딸기의 엽록수하고 고온성인 파프리카의 엽록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웠어요. 똑같아요. 클로로필 A, B, C 똑같아요. 그러면은 파프리카의 엽록소는 25도에서 광합성을 잘하고 딸기의 클로로필 A는 18도에서 광합성을 잘할까요? 아니죠.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건 실제로 나온 데이터들인데 야간에 저온을 받은 작물들은 오전에 광합성 효율이 매우 낮아요.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오실들은 오전에 조종을 안 하기 때문에 오전에 탄산가스를 밀어 넣어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마이너스를 만들었다. 오히려 아까 등유 때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한댔어요? 가스 피해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도 편차만 커질 뿐이라고 했죠. 온도 편차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앞에는 28도, 뒤에는 15도, 16도 나와버릴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이제 CO2 관련해서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CO2에 관련해서 그렇게 막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누가 이제 보조 사업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뭐 등유 타산가스 장치를 발생 장치를 요새 보조 사업으로 나온대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한 지를 보면은 실제로 앞쪽에서 결로가 많이 발생해서 피해들이 발생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환기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광합성 제한 요인이 되는 경우가 CO2가 광합성 제한 요인이 되는 경우가 좀 좋은 온실에서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고 앞서 전에요. 그다음 CO2가 이제 공급을 했을 경우에요. 이제 보면은 그 특정부의 CO2 흡수가 광도에 필요한 것처럼 작물의 상층부에도 공급 위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CO2 가스를 생산자 상층부에 설치하게 되면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상층부에 CO2 발생 장치가 라인을 우리가 CO2 발생 장치 공급 장치는 관이거든요. 관을 베드 밑에다 깔 수도 있고요. 위에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생장점 위에다가 위쪽에다 생장점이 여기면 생장점이 여기다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다 놨을 때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장점은 있어요. 그럼 단점이 뭐가 있어요? 여기다 놓으면 작업이 어때요? 위 공간에 유인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유인선도 해서 감고 막 돌리고 저격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여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턴이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작업의 능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에다 놓은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중에 하나가 어떤 요대로 왜 넣냐면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때 우리가 왜 안 했을까? 우리가 왜 몰라서 안 했을까?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뭐가 있어요? 작업의 효율성을 반드시 체크해요.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작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데 작업의 능률이 떨어뜨린 정도가 과일의 생산량보다 높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풋 아웃풋 개념에서 넣을 수가 없죠. 모든 거는 좋다고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잃어가는 비용, 추가 발생된 비용들 이게 돈일 수도 있고요. 노동의 그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노동의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의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재배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배 공간을 배치할 때 재배 공간이 한 사람은 똑같이 1000평 온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재배 공간이 900평인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재배 공간이 850평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850평인 사람이 900평인 사람에 비해서 생산성이 얼마큼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5%, 7% 정도 까고 6, 7% 까고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까고 들어가 있거든. 6, 7% 까고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내가 농사를 얼마큼 잘 줘야 7%를 보충할 수가 있어요?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을 지을 때 특히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재배 공간을 확보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재배 공간인데 여기서 말하는 재배 공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 면적도 있지만 바로 이 면적도 있어요. 유인하는 작물은 재배 공간이 수평으로 돼 있지만 수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수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가 배대의 높이예요. 내가 축구가 아까 여기 사장님 같은 거 보세요. 보통 책에서 보면은 배대 높이가 80cm 정도를 얘기를 해요. 토마토나 딸기는 뭐 1m 20, 뭐 1m에서 1m 20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좋아. 토마토 예를 볼게요. 내가 축구가 2m 50인데 축구 요거를 80cm를 올려버리면은 재배 공간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요거밖에 안 되죠. 요거 갖고 토마토를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작업의 편의성을 손해 보고라도 무릎으로 낮추던가 더 낮출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릎 하면은 약간 내가 작업을 좀 손해 보더라도 좀 편의성을 만든 거고 나는 아싸리 땅에다 붙여버리거든요. 나는 작업의 눈들은 확실히 떨어져도 재배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개념이죠. 그건 내가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CO2도 혹시라도 이런 말 나올까봐 가끔 가다 여기다 설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 아니 토마토 유인하려면은 쭉 가서 돌리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있으면 어때요? 작업에 엄청 방해돼요. 이거 있으면.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공기요동 같은 경우는 뭐 CO2의 순환에도 좋다, 도움이 된다. 왜 그럴까요? 광합성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연면경색층이라고 했죠. 우리 CO2 농도가 잎 주변에 많을수록 공기 안으로 잘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밀도로, 그러니까 그 농도로 옮겨가잖아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이 농도가 높아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잎 주변의 농도가 가장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기의 유동을 통해서 그것들도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물의 에너지와 수분 밸런스의 온실의 균형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기후라고 하는 것들, 여기는 이제 바로 식물 잎과 온도에 따라 크게 결정된다. 이게 이제 미기후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물리적 법칙 얘기할 때 식물체와 그다음에 온실 안과 온실 밖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기후라는 건 바로 식물체 잎 주변의 기후를 우리가 미기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미기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증산과 광합성은 미기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다음 첫 번째, 작물의 증산이다. 작물의 경우 에너지를, 물을 증산할 때 증산할 동시에 바로 뭐가 이 꼴이죠?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물이 증산을 통해서 배출하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근데 식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에너지의 균형은 식물이 증산함으로써 이루어졌지만 어때요? 온실은 어때요? 온실은 그렇진 않죠. 온실에서는 식물체가 증산했다고 해도 온실의 온도가 올라가진 않지만 어떤 역할이 있어요? 온도는 올라가지 않지만 식물이 받은 에너지만큼 온실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공돼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경영, 그게 바로 식물의 증산이 온실의 에너지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마찬가지로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식물의 증산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습도가 올라갔잖아요. 습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습도가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30도인데 식물이 증산했다고 해서 온실의 온도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똑같이 그냥 그 온도에 있을 거예요. 똑같이 온도에 오히려 좀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30도라고 쳐도 공기 온도가 30도였는데 수증기 온도가 30도라고 쳐요. 근데 이 30도가 됐는데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광이 들어와요. 더 많은 광이. 그러면은 내가 30도에서 33도까지 올라갈 때 식물이 충분히 증산하게 되면은 그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올라가겠죠, 더. 그러면 온실의 온도가 어때요? 저희가 처음 얘기할 때 온실은 어떻게 된다?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어요? 외부 광량이 세더라도 외부의 환경 변화가 심하더라도 내부의 엔탈피가 크다는 얘기는 훨씬 더 온실을 부드럽게 제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1헥타에서 그러니까 1m에서 우리가 여름철에 1000와트의 광량이면 보통 일반적인 광량이에요. 보통 우리가 한 10시부터 6월 중순 되면 10시부터 한 2-3시까지 3시 정도까지가 1000와트 정도의 영향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700와트로 하면은 시간당
제곱미터당 1리터의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보세요. 10시부터 10시부터 2, 4시까지 5시간 정도 4시간 5시간 가면은 제곱미터당 4리터에서 5리터고 플러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증발하냐 그 다음에 3시 이후로 증발하니까지 하면은 실제로 제곱미터당 얼마가 돼요? 9리터, 10리터가 된다. 한 나무 하나가 3리터씩 증발한다는 얘기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아니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물이 증발하고 우리가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데 이게 내부의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개 분무기 있죠. 포그 노즐 하나가 몇 리터일까요? 시간 막 하루 종일 쓰면 1시간 내내 쓰면 몇 리터일까요? 노즐 10리터? 그런 거 없어요. 어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이 막 뚝뚝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안개 분무기 특징이 뭐가 있어요? 물이 가늘게 나와요? 굵게 나와요? 굵게 나오면 물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못 쓰죠. 그거는 가늘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가늘게 나오면. 근데 가늘게 나오는데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펌프의 압력이 엄청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펌프의 압력이 엄청 세면 이게 어떻게 돼요? 노즐 관부터 다 쇠로 만들어야 되고 이 노즐도 이 노즐 관 물광관 노즐은 뭘로 돼야 돼요? 엄청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가가 올라가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죠. 안 만들어. 그걸 만들 수가 안 만들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간당 몇 리터까지부터 쓰는 게 2리터. 네, 2리터. 그러면 그걸 제곱미터 하나 볼까요? 안 그래요. 한 2, 3제곱미터 한 개 들어가요. 그거 얼마 안 돼요. 시간 내내 써봐야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식물체가 더 식물체 진단량이 우리가 공급하는 실제로 안개 쏴주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개 분무기 하면은 안개 분무기를 이용해서 식물 온실의 습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식물이 증산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식물이 하루에 그러니까 1헥타에서 하루에 몇 톤을 증발한다고 했어요? 6월달에 60톤이요. 근데 노즐에서 쏘는 불이 60톤 증발해요?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기껏해야 몇백 리터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 되는 온실내 습의 공급의 주체는 식물체이지 안개 분무에 있어도 안개가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식물의 증산을 원활하게 하고 그러면서 너무 과잉으로 증산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텍사스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과체류의 생산량이 높은 지역이 네덜란드가 아니에요. 바로 텍사스 지역에. 그 텍사스에 지금 주도가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주변이래요. 저는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근데 거기에 온실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냥 안개 분무기도 근데 거기는 왜 생산량이 높을까요? 첫 번째 텍사스는 어때요 지역이? 사막은 아니지만 건조한 지역이죠. 뭐 사막에 가까운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거기 물은 어때요? 충분해요. 공급은 많아요. 물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전기라 이런 것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러면은 거기도 안개 분무기가 없이도 뭐라느냐 광을 잘 들어오니까 충분히 물을 공급함으로써 거기가 광이 많으니까 생산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안개 분무기 없이도 굉장히 습도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외부의 엔탈피가 어때요? 거기는 작죠. 외부 엔탈피가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물은 충분하고 창을 작게 열어도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부의 습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6월 중순만 돼도 외부의 엔탈피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창을 크게 열어야 내부의 습도 조절, 내부의 에너지를 충분히 밖으로 배출할 수가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의 특징은 외부 온도가 우리보다 낮고 거기다 플러스 공기는 좀 더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접근할 때 단순히 그러니까 안개 분무기가 있으면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물체가 하는 거에 비하면은 깜도 안 된다는 거. 조금 도와준다는 거. 그러니까 보강도 마찬가지예요. 보강등을 설치한다는 건 뭐예요? 보강등의 마이크로볼이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세장점에서 100이 안 나와요. 100 정도 나오면 진짜 잘 나오지. 100 정도 나오면 100이 나오면
근데 식물체가 원래 클라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한 600, 700, 800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100 정도 나오려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 등을 달아야 되냐면 킬로와트 등을 달아야 돼요. 킬로와트, 전기 600와트, 킬로와트, 1킬로와트를 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달아야 50밖에 안 나오고 100밖에 안 나오거든요. 안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작물이 키우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1000 마이크로몰, 800 마이크로몰 정도 실제로 나와야 가채로가 정상적으로 크는데, 그러면은 보광이라는 건 뭐예요? 서브죠, 서브. 서브는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 도와주는 등. 주등이 아니잖아, 메인 등이 아니잖아. 메인은 태양이죠. 그래도 얘도 우리가 증산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기계적인 쿨링 효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설명하다 거기까지 나와버렸는데, 이 기계적인 쿨링 효과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식물체가 증발하는 거랑은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파장과 장파공사를 통한 환경과 작물 사이의 연관. 이거 뭘까요? 단파장과 장파공 박사. 단파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단파장 광선이라고 하죠. 가시광선을 우리가 얘기한 거고, 장파장 복사는 뭐예요? 복사난방. 그러니까 그 복사 냉각 효과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복사 냉각이 뭐예요? 복사 냉각은 식물체가 차가운 벽이나 하늘을 향해서 열을 뺏기는 것들. 복사 난방은 뭐예요? 파이프관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식물체를 덮이는 것들을 그래서 이것을 이런 열교환들을 얘기하는 거다. 에너지와 물균형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전 시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수직팬을 설치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 수직팬을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증산을 유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증산을 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산을 유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사열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현재 과학의 추세는 뭐예요? 에너지를 적게 내려고. 우리가 복사열을 줬다는 얘기는 복사에서 증산도 일어나지만 온실 내부 건너려면 우리가 그게 과잉 증산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증산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추가적인 열을 공급하지 않고 내가 증산을 추가적으로 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의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추가적인 증산을 만들어버리면 쓸데없이 증산을 더 만들어버리면 내가 에너지가 더 음의 나눠 효과이거든요. 내가 증산을 하려고 난방을 좀 더 하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증산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증산을 또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증산을 유도 없이 하려고 수직팬을 하는 거죠. 수직팬은 뭐예요? 우리가 빨래를 말리는 방식으로 바람을 위에서 아래로 부는데 그 바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맞아요? 어떻게 해서 그 그림을 봤을 때 지난번에 보여준 그림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죠. 아래로 옆으로 퍼져서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공격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증산을 유도한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열방출의 영향은 그러니까 그 복사 냉각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온실 내부에서 따뜻한 작물이 차가운 천장 쪽으로 손실이 일어난 걸 복사 냉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 냉각으로는 비단원처럼 작물의 체온이라든가 천장의 온도라든가 장파 복사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열 결정된다. 뭐냐면은 작물의 체온과 천장 온도가 편차가 클수록 더 많이 생길 테고요. 그러니까 천장 온도가 차가우니까 우리가 뭐래요? 중간에 뭘 넣는다고 했어요? 밤에? 커튼을 닫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태양광의 에너지가 커튼을 닫는 시간이 뭐라고 해요? 언제라고 했어요? 공기의 온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적게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 나가는 에너지 적게 들어오는 시점, 뭐라고 했어요? 회직이 뭐 1시간 전, 30분 전, 뭐 1시간 반 전, 들어온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커튼을 닫아야 되는데, 통상 환절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9월달 이후가 되면은 통상 해직이 1시간 전부터 마이너스가 발생을 시작한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그거에서 우리가 그래서 커튼을 친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먼저 작물 체온과 천창의 온도. 중간에 커튼이 있으면은 작물과 커튼의 온도 편차가 작물과 천창 온도의 편차보다 작기 때문에 복사 냉각 효과가 적게 발생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작물로부터 연발충이 이제 뭐냐면은 차가운 천장까지 마이너스 5W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작물이 내가 이제 토마토 오이가 있는데 나의 온도가 15도예요. 근데 창의 온도가 5도이면은
초당 50W의 에너지를 뺏긴다는 얘기고, 만약에 중간에 커튼이 있어갖고 만약에 커튼의 온도가 10도라고 하면은 내가 55, 5도 차이니까 55, 25, 그러니까 초당 25W 정도의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50W에 비해서 25W가 훨씬 더 체온이 천천히 떨어지겠죠. 천천히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식물체가 증산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래도 요즘 수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게 증산이 멈추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난방을 똑같은 난방비가 들어도 A라는 사람은 내가 식물체의 온도부와 증산을 봤더니 새벽 1시까지 증산을 하고 6시까지 증산이 멈췄어.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커튼을 안 닫아갖고 증산이 11시에 멈추고 아침에 해가 뜨는 6시까지 증산이 멈춰졌어. 그럼 누가 더 타격이 클까요? 증산이 오랫동안 멈춘 사람들이 더 크겠죠. 그래서 커튼을 사용함으로써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증산을 에너지를 충분히 투입한다고 하면 증산을 더 도울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커튼을 일찍 닫으면서 더 유도할 수가 있고요. 나는 커튼을 닫았는 데도 또 있고, 나는 거기다가 수직팬까지 써요. 수직팬을 돌렸더니 새벽 1시가 아니라 새벽 3시까지 수직팬을 이용해서 증산했어. 그럼 어때요? 증산이 멈춘 시간이 불과 3시간에 멈춘 거죠. 또 우리가 목표가 완벽하게 온실을 통제한다는 거는 해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 할 때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 비용이 너무 발생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요. 에너지 비용이. 그리고 미래의 경쟁력은 뭐라고 했어요? 히드론의 미래의 경쟁력은 바로 에너지를 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이 난다고 했어요. 어차피 인건비는 어때요? 앞으로 오르지만 이게 언젠가는 분명히 로봇으로 교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온실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작은 온실이라 작은 온실 지을 거라 별로 실감을 못하지만요. 제가 만약에 10헥타의 온실을 내가 짓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로봇을 놓을게요. 무슨 로봇을 하느냐? 다른 로봇 아니고요. 그거는 미래에 하라고 하고 운반도 로봇을 만들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요새는 내가 이제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수확을 하잖아요. 그 작업자가 수확을 딱 해요. 그래갖고 발로 탁 치면은 뭐죠?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실은 뭐라고 하죠? 상자가 딱 나가서 밖으로 나가요. 레일 바깥으로. 그럼 레일 밖으로 나가면 사람이 딱딱 그 결합을 밖에 시켜주면은 그 레일 타고 저 끝까지, 그러니까 선별장까지 지금 가거든요. 그 뭐가 줄어들었어요? 사람이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따고 나와서 갖다 놓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한 절반 소리가 됐겠죠. 근데 이게 온실이 뭐 2,000평, 뭐 3,000평이면 어렵지만 온실이 만 10헥타라, 5헥타예요. 길이가 500m씩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노동력이 상당히 절약되겠죠, 로봇들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온실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는 물론 1헥타 온실이 5헥타보다 분명히 에너지 비용이 일반적으로 더 들어가요. 면적이 넓을수록 에너지 비용은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기하급수로 줄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 로봇이 분명히 계속 그렇게 하나하나씩 도입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도입되고 있는데, 아마도 에너지는 지금 건들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지난번 제가 얘기했었죠. 교육감 얘기. 제가 99년도에 엘렉트론 학교 다닐 때 250원이면 1리터 넣었는데 지금 1,400, 오늘 1,460원, 70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에너지 비용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우상향이에요. 계속 여건은.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밤에 이제 열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식물의 균형에 따른 상당한 효과, 대류는 10시, 그러니까 광이 들어오진 밤에 우리가 그 효과가 있는데, 대류는 열 흡수를 보장하는 에너지의 소스이다. 이 의미는 뭐냐? 아까 파이프 난방을 하면요, 복사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에너지가 나오는데 얼마큼이나라고 했죠, 지난번에? 파이프 난방을 해도 30-40% 정도만 복사 에너지고 나머지 70%는 대류 에너지라고 했죠. 그 대류는 뭐예요? 식물체가 공기가 움직여서 식물체 몸에 닿아서 열을 전달하고, 다시 차가운 공기는 파이프로 가서 다시 공기가 데펴진 다음에
다시 그 공기가 식물체 조건에 다 가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의 유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기의 유동은 여기서 주의점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에 빨라야 된다고 했나요? 천천히 돼도 상관없다고 했죠.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초속 0.1cm, 1cm만 돼도 우리가 원하는 대류의 효과는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펜을 막 이따만한 거 설치하시는 분이 있는데 큰 거 설치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있다. 제가 낭패 봤어요. 제가 설치한 건 아니고 제가 어디 해외를 잠깐 몇 달 동안 나갔다 왔더니 제 온실에 유독펜을 달아놨는데 유독펜을 이만한 거 달아갖고 제가 꺼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테이프 딱 붙여갖고 건들지 마시오 다 써놨어요. 거기다. 그거 돌려버리면 식물체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제 손 보면서 야 저것 때문에 물론 그림자가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야 그림자도 가리지. 어? 아줌마들 작업할 때 거기 자꾸 건들지. 저렇게 하도 없고 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떼기가 귀찮아서 못 떼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사람들은 큰 게 좋은 건 줄 알아요. 비싼 거라고요. 이게.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열방충에 대한 스크린 효 영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작물의 에너지와 수분 밸런스에 관련해서 그 스크린은 열방출, 그러니까 열을 바깥으로 뺏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스크린이 계속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스크린이 좋아지고 스크린을 사용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하루 종일 사용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이 차가운 하늘을 가림으로써 장파 복사를 위해다 장파가 흔히 말하는 구름이 스크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보호 효과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료온실과 이제 얘기를 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곱하기 2에서 다시 나눠버리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어 공기 온도가 20도이고 외부 온도가 11도면요. 2 곱하기 20 곱하기 한 다음에 11을 더하고 남을 3을 나눠버리면은 유리와 피복제의 대략적인 온도가 나와요.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죠? 뭐가 빠졌어요? 여기서? 바람의 속도가 빠졌죠. 바람의 속도가 빠졌어요. 이게. 바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가. 공기 온도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식물체의 체온도 있고요. 습도도 있고요.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실은 정밀하게 관리 안 한다고 했죠. 뭐라고 관리했어요? 대략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요인이 공기 온도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대략적인 온도다. 그러면 이게 17도라고 돼 있잖아요. 17도 아닐 수도 있어요. 16도도 있고 18도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를 보면은 내부 온도가 2 곱하기 20 더하기 1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하고 누가 더 큰 영향을 주나요? 예? 내부 온도가 더 큰 영향을 주죠. 내부 온도가.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아, 내부 온도가 그 피복제 온도에서 큰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그 온도의 편차가 클수록 그러는 거예요. 외부 온도가 떨어져도 피복제 온도가 떨어지고 내부 온도가 떨어지지만 어때요? 내부 온도가 2배의 효과가 더 크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이거는 17도라는 거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은 피복제 온도가 어떻게 돼요? 보다 2배의 영향으로 더 많이 떨어질 테고 외부 온도가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비례해서 떨어질 테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식물의 열방충 같은 경우는 제가 5W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도차가 되면은 뭐 15W만큼 우리가 대략적으로 나올 것이고 커튼을 치게 되면은 커튼을 쳤다 그러면은 커튼을 치게 되면 어때요? 스크린 상부 온도가 있으면 스크린을 읽어볼게요. 스크린 온도가 16도라고 가정하면은 20 더하기 아까 16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도가 되죠. 18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보다 얼마큼 줄어들어요? 어때요? 5W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식물체의 열 뺏기는 속도가 5W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증산을 5W만큼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방이 없어도, 추가적인 난방이 없어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또 했던 것 중에 온실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라고 했냐면은 에너지를 적게 들이고 결로와 일액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했죠. 그러려면 식물체 온도가 보다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식물체의 온도를 보다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해가 지기 전에 일찍 커튼을 닫음으로써 식물체의 체온을 더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커튼을 한 개 있는 거와 두 개 있는 거는 어떻게 또 다를까요? 얘가 하나를 놨더니 여기가 16도예요. 하나 두 개를 또 놔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 16도라고 가정했잖아요. 여기 16도가 있어요. 16도가 있고 그러면 여기 온도가 20도잖아요. 그럼 여기 20도하고 16도하고 넣으면은 중간에 커튼 하나 있으면 커튼 온도가 몇 도가 될까요? 얘는 그러면은 18도가 되죠. 18도가 되면은 여기다가 5 곱하기 2가 되면은 저기 아니죠. 5 곱하기 18도가 되면은 2W가 되죠. 그럼 10W가 되죠. 또 5W가 또 갚고 되죠. 15W가 되죠. 15W까지 5W 또 갚고 되죠. 물론 비례해서 떨어지니까 처음보다는 떨어진 속도가 늦어지긴 하지만 또 그렇죠. 세 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20도와 18도에 넣으면 19도가 되겠죠. 그럼 1도가 되면 5W죠. 근데 그게 그 떨어진 속도가 아까 10W였는데 얘가 5W로 바뀌게 되죠. 커튼 하나 더 설치하게 되면은 또 떨어지는 건 맞지만 떨어지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가면 갈수록.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비용이 발생한다 했죠. 비용이 발생하고 또 뭐가 발생해요? 광을 손실보는 또 광에 대한 손실 비용이 또 발생하죠. 그래서 요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들. 이제 노래 이제 그다음에 그 히트 이미션에 대한 새로운 스크린 사용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 손실을 작물이 열을 뺏기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이점에 대한 것은 이제 공부를 학습을 통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스크린 전략이 이제 온실의 온도와 습도 전략을 방해하는 걸 원치 않는다. 뭐냐면 스크린을 치움으로써 온실의 온도와 습도 전략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와 시작과 마지막에 스크린을 완전히 닫는 것은 수분과 에너지 방출을 방해한다. 뭐냐면 특히 저녁 때 스크린을 완전히 닫는 것들은 우리가 온실에서 습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퍼센테이지로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크린을 85%를 닫고 15% 갭을 유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이 다르겠죠. 이거는 내가 커튼을 닫는데 100% 닫을 수도 있어요. 닫았는데 컴퓨터 환경제약과를 봤더니 어떠냐면은 닫았더니 습이 한 90%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갭을 90% 올라갔을 경우에 5%를 열어라 아니면은 5%를 열었더니 또 얘예요. 그래도 습이 안 떨어져. 그러면 얘 컴퓨터가 10%를 열 수도 있고 15%를 열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컴퓨터는 그 기능이 들어있어요. 언제까지 여느냐? 습이 85%까지 떨어질 때까지 갭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갭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내부 입도가 85%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닫겠죠. 다시 그 완성되면은 닫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스크린 85%가 가려지게 되면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가려지게 되면은 열 방출은 위뿐만 아니라 모든 방도 이게 이제 위로도만 나가지만 측면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균도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열 방출에 대한 새로운 스크린 사용법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85%가 닫혀 있잖아요. 85% 닫혀 있고 열 방출이 보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5는 뭐예요? 식물체가 하늘을 보면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5W 정도의 그 유리를 보게 되면 5W 정도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5W가 되면은 우리가 그 지금 작물 온도와 작물 스크린에 곱하기 우리가 빈만큼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85% 닫혀 있을 경우에는 85%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15% 닫았을 때는 15%만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갭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용하는데 갭을 열고 닫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갭을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없으면은 습도계를 보고 앉아서 지난번에 그랬죠. 환경제어 컴퓨터가 좋은 게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외국인이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면 되는데 내가 환경제어 컴퓨터가 좋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한다? 기다렸다가 내부 습도가 떨어진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닫고 가시면 돼요. 그때는 닫고 가시면 되는데
그죠? 이런 거에서 그 스크린 갭에 쓰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중, 3중의 스크린 효과가 있는데 볼게요. 이게 지금 커튼을 이제 2중, 3중 섞으면 매우 유리한다. 이제 주로 이제 아래쪽에서 얘가 이제 요 아래에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여기서 흡수를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위보다 아래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열을 뺏기는 것이 적게 뺏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습이 통과하지 못하죠. 위에 거 볼게요. 위에 거. 요건 어떤 전략이냐면은 내가 온도가 높을 때예요. 야간 온도가. 야간 온도가 높을 때는 스크린이 2장 있어도 한 장만 쳐요. 한 장만 치고. 그건 언제예요? 올해 같은 경우 11월까지 따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율한 스크린을 예를 들어서 85%를 치고 아니면 알루미늄 스크린을 85%를 치고 가면 돼요. 그냥.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이때죠. 지금요. 온도가 추워요. 추운데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캡을? 스크린 캡을 쓴다는 거죠. 보세요. 스크린 하나를 위를 이만큼 열어놓고 아래를 이만큼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습이 뺏기게 되죠.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하늘을 봐요? 못 봐요? 하늘을? 어차피 못 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나무는 얘한테 영향을 받을 거고 여기 있는 나무는 얘한테 영향을 받을 테고 이 가운데 있는 나무는 여기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크린 갭을 이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이중 스크린이 좋은 점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보온 자격을 하나만 쓰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못 쓰게 되겠죠. 그리고 스크린 갭을 사용할 때 그래서 보온 단독 모실 같은 경우는 스크린 갭을 어떻게 쓸까요? 측면을 이만큼 열어요. 측면을 아주 추울 때 닫으셔야 되는데 10월달, 11월달 같은 경우 11월달 아직 영하 0도 정도만 떨어질 때는 커튼 측면 같은 경우를 한 5cm나 작게 열어놓고 나면은 글로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근데 다 조건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온도계를 놨다가 봤더니 그쪽의 온도가 다른 구역의 온도는 한 15도가 유지가 했어. 근데 그 갭을 했던 오른쪽의 측창의 그 밑에 부분이 만약에 10도다. 그러면은 갭을 아예 쓰지 마세요. 그래. 쓰면 안 돼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에너지 용량이 충분한 사람들만 쓰는 거지, 갭을 썼는데 내가 에너지를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갭을 쓰면 안 돼요. 절대로. 갭이라는 거. 내가 첫째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온도를 식물이 최소한 냉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 냉해를 받지 않는데 온도의 편차가 3도 이상 벌어지지 않게 또 온실이 편차가 없어야 되는데, 갭을 사용해서 습을 제거를 한다고 했더니 만약에 그 갭에 의해서 온도 편차가 발생하고 식물의 냉해를 받아주는 온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상호하면 안 되겠죠. 그것들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온실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제도 제가 다녔는데 어제 아침에 일부러 일찍 갔어요. 8시에 8시 20분 들어가서 온실에 갔는데 그게 IR 온도계로 과일 온도를 딱 측정했어요. 8도예요. 그 얘기 뭐예요? 야간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8도나 최소한 8도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입의 온도와 과일하고 좀 다르게 있는데, 과일 온도는 그냥 과일 온도는요 이게 있어요. 입의 온도는 증산을 밤에 해야 하네요. 하기 때문에 공기 온도보다 좀 낮아요. 그죠? 근데 과일은 증산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일 온도는 공기 온도와 똑같아요. 항상 최저 온도가 처음에는 과일 온도가 높다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일정 부분 내서 최저 온도가 도착을 해버리게 되면은 공기 온도와 과일 온도가 거의 같아지거든요. 그런데 과일 온도가 8도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공기 온도가 18도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8도까지요. 근데 그 온실의 세팅값은 얼마였을까요? 그 온실의 최저 온도값은 얼마였을까요? 12도. 그러니까 본인은 12도인 줄 알죠? 본인. 근데 실제로 18도까지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안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갭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또 이제 갭이 좋은 점도 있지만 갭은 뭘 만든다?
온도 편차를 크게 만들고 에너지에 손실이 있다고 있어요. 분명히 에너지 손실이 있다. 에너지 손실이 있어요. 에너지 손실이 있는데 갭을 사용하게 되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요. 환절기 때 갭은 웬만한 손실은 다 괜찮아요. 11월까지만. 근데 12월 같이 영하 이제 5도 50도로 떨어지면은 갭을 사용할 수 있는 손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갭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커다라는 거예요.